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전쟁 개시 2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한반도의 거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군을 막아내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북한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바로 미 공군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대적인 전략 폭격을 시행했으며 여기에는 북한군의 지휘소와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원하는 민간인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쟁 기간 중 북한 지역에 투하된 폭탄의 양은 총 47만 6천 톤이었으며 이것은 북한의 면적을 고려했을 때 1제곱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미 공군의 위력을 확인한 북한은 휴전 이후 군사력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군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북한 공군은 미그 전투기와 각종 지원기를 포함해 모두 680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 공군은 300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F-5A형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1967년 한미 군사회의에서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장지량 장군은 북한의 미그 21에 대응할 수 있는 F-4 팬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F-4가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124 부대 소속 31명의 특수부대원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앞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F-5 전투기 8대를 동원해 124 부대의 주둔지를 폭격하려 계획했지만 F-5로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폭격이 매우 까다로웠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만류하면서 실제로 작전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1969년 이번에는 미 해군의 EC-121 정찰기가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미그 21에 의해 격추되어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주일미 공군의 전력만으로는 북한 공군에 대한 긴급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반도의 주한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도 미국의 결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대규모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공군력 강화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도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1969년 8월 중고 기체였던 F-4D형 18대를 한국 공군의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미군의 최신형 전투기였던 F-4 팬텀은 영국과 이란에만 판매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팬텀을 세 번째로 도입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1972년 우리 군은 F-4D형 18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F-5A형을 남베트남군에 이전하는 데 대한 보상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남베트남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들에게 제공할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새롭게 기체를 제작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급하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F-5 36대를 남베트남군에 제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F-5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무상으로 원조해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군은 공군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전투기를 원조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렇게 해서 18대의 F-4가 추가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1975년 한국군은 F-4 팬텀을 최초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 비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인 65억 원의 성금으로 우리 군은 1969년 1차로 도입했던 F-4D형 18대 중 5대를 우리 군 소유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이들 기체에는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문구가 부착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1988년까지 미군의 무상임대, 주한미군의 기체이전, 미 공군의 퇴역기체 등 총 92대의 F-4D형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이전된 F-4D형 24대에는 페이브 스파이크라는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부착되어 정밀한 유도 폭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부터는 F-4E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팬텀의 최종 개량형인 E형은 20mm 발칸포를 기체 내부에 장착했으며 새로운 엔진과 항전 장비를 적용해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991년까지 총 100세대의 F-4E형을 도입했습니다. 팬텀은 한국군의 정찰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총 27대가 도입된 RF-4C는 고성능의 광학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장착해 주약 안정찰이 가능했으며 로로비라는 대형 정찰포드를 장착하면 무려 160km 떨어진 지역도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F-4D와 F-4E 그리고 RF-4C 등 총 222대의 팬텀을 운용했습니다. 팬텀이 도입되자 그동안 열세에 있었던 남한의 공군력은 순식간에 북한군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최신 기체였던 미그 21은 성능면에서 팬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일설에 따르면 우리 군의 팬텀이 기지에서 이륙하면 휴전선 부근에 있던 북한군 전투기들이 모두 북쪽으로 도주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팬텀 도입은 일본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보다 미국과의 동맹 수준이 낮은 한국이 팬텀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팬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1973년이 되어서야 F-4E형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F-4 팬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팬텀 이후에 도입된 KF-16도 팬텀의 항속거리를 능가하지 못했는데 KF-16의 전투행동 반경이 550km 정도여서 유사시 평양과 원산 이남의 지역에 대해서만 타격을 할 수 있는 반면 팬텀의 전투행동 반경은 2배 이상인 1260km여서 북한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팬텀은 F-15K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계속 운용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파바이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공대지 미사일 파바이는 2003년 우리 군이 운용하는 F-4E형에 통합되었는데 최대 100km를 비행해 콘크리트 두께 2m의 목표를 1m 이내에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의 파바이 운용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시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무장 요원들은 30분 안에 무게 1.3톤, 길이 4.8m의 파바이 미사일 한 발을 팬텀의 한쪽 날개에 장착하고 다른 쪽 날개에는 AN/ASW-55 데이터 링크 포드를 장착하며 이륙 전에 표적에 대한 좌표를 미사일에 입력합니다. 이후 기지를 이륙한 팬텀은 목표물 100km 전에서 파바이를 발사하는데 처음에는 미리 입력된 좌표를 따라 관성 항법 유도를 하다가 종말 단계에서는 후방석 조종사가 데이터 링크 포드를 이용해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시커로 최종 유도를 실시합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군은 파바이를 100여 발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수량이면 서울을 위협하는 휴전선 주변의 미사일 기지나 장사정포 기지를 대부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F-4E 전투기에 장착 운영하는 AGM-142는 중량이 1350kg에 달하는 대형 유도 미사일로서 최대 사거리 125km와 1m 이내의 탄착 정확도 및 콘크리트 2m를 관통할 수 있으며 적의 현고화된 주요 시설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직도 사격장에서 실시한 AGM-142 최초 실사격은 표적으로부터 약 36km 지점에서 고도 1000피트, 속도 750km로 발사하였으며 유도탄은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하였습니다. 10초 전 300,
도전. 5, 4, 3, 2, 1.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사거리 500km인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고 나서야 파바이를 장착한 팬텀을 서서히 퇴역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팬텀을 오랫동안 운용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우리도 1990년대 초반에는 팬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KPU 사업이 구상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군수 기업이 제안한 이 사업은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하고 AIM-120 암람 미사일을 운용해 장거리 공중전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F-15의 도입이 예상되는 시점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팬텀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들은 팬텀에 대해 보통 최소 한 번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도입 당시의 성능을 퇴역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팬텀을 오랫동안 운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부품 조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품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팬텀을 운용하는 몇몇 국가들에게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부품을 들여오기도 했고 퇴역을 실시하는 노후 기체에서 사용 가능한 부품을 뜯어내 현역 기체에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 항공 관련 기업들이 팬텀의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 팬텀의 가동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팬텀은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룡의 무장 분리 시험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KF-16이나 F-15K 같은 현역 기체들을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와 제조 회사들의 허가가 필요한 반면 팬텀과 같은 퇴역 직전의 기체는 무거운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면서도 미국의 허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1969년 이후 55년 동안 한반도의 영공을 지켜왔던 F-4 팬텀은 2024년 6월 마지막 남은 10대의 기체가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팬텀 도입 이후 우리는 북한의 공군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들 또한 팬텀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을 상대로 항공기를 이용한 무력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팬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전투기가 남겨준 수많은 추억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전폭기엔 이른바 팬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기를 갖게 되었으며 국방력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공산군의 전투기 미그 잡는 도깨비로 불리우는 이 팬텀기는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오래일 뿐더러 무장과 공중 기동면에서 어떠한 공산 계열의 전술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신예기입니다. 공군 공공기지에서 베풀어진 방위성검 항공기 헌납식입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사를 통해 짧은 시일 안에 163억 원이라는 막대한 방위성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애국 반공투사임을 증명한 것이며 우리 국군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대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기꺼이 낸 방위성금으로 마련한 팬텀 전투기 5대는 필승편대로 명명되는데 신의 F-5A 자유의 투사와 F-5E 타이거 전폭기의 축하 비행이 있었습니다. 35년 3개월 동안 팬텀과 함께 군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팬텀이 공군을 대표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막중한 임무를 훌륭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마치고 이렇게 퇴역을 하게 돼서 퇴역하는 팬텀의 마지막 무장 정비사로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준비를 마친 F-4 팬텀이 힘차게 이륙해 순식간에 임무 공역에 도착합니다. 5, 4,
40km 떨어진 목표물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명중시키고 하늘의 왕자답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복귀합니다. 한때 최강의 전략 무기였던 파바이의 마지막 실사격을 맞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적들을 떨게 했던 파바이 미슬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 미사일의 강력한 위용과 이 미사일을 운용하며 가졌던 자신감은 팬텀맨들의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텀맨들은 마지막 사격을 멋있게 끝마치고 온 전투기와 서로에게 수고의 인사를 전하며 아쉬운 감정을 달래봅니다.